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내일 대표직을 사퇴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불 관세를 예고한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면서 다른 나라들과는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대표 벚꽃 축제인 2025 여의도 봄꽃 축제가 오늘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조기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사실상 결론 지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기준으로 꼭 6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선거법상 대통령 권리에 따른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르게 되어 있는데 법이 허락하는 준비 기간을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의 기간을 꽉 채운 날짜에 대선이 치러졌는데 모두 유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선일을 확정 공고할 방침입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곧이어 5월 10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사전투표는 선거 5일 전인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일 확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내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직 사퇴는 언제 하실 예정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르면 내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내일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개헌 대통령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구호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다른 주자도 조만간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예고한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잠룡 중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건 안 의원이 처음입니다. 안 의원 측은 국민통합, 시대교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출마 선언 장소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나흘째인 어제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이미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실무 준비에 들어간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주 내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찍이 출마 의사를 밝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여의도 대합빌딩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 도전 의사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 대권 잠룡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곧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어제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많게는 2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 후에도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사저 정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는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은 지지단체를 향한 메시지에 국민의힘 내부의 탈당 요구는 거세졌습니다. 헌법 위반한 행위를 한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 탄핵 반대 그룹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하고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 주변에 많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당 압박이 신당 창당 같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내분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당회가 나오면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선 당신뿐 아니라 전체 여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탄핵 선고 후 이뤄진 MBN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지지자 대상 조사는 6위에 그쳤지만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완전 국민 경선을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당심 50%를 반영하는 현행 경선룰 아래에서는 상당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가 여전해 경선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후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돼 치르게 된 선거이니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해 국민의힘 공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1호 당원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도리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국힘은 해체를 결의하는 게 맞습니다. 내란 수괴를 제명하는 상식적 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염치이고 그동안 민주당을 향했던 검찰 수사의 총구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 돌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했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도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에 들이댄 것과 똑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민주당이 검찰 수사 촉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 등도 재추진하며 대선 국면 내내 보수 진영을 견제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선에 맞춰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개헌이 조기 대선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두고 양당 간 신경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등의 권력구조 개편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개헌을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 의장의 제안에 바로 화답했습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를 꼬집으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부각하며 승기를 잡으려는 민주당과 개헌으로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국민의힘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개헌을 띄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이 내란 종식을 내걸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의원 단체 대화방에 성토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우 의장은 지도부와 개헌에 대한 사전 교감을 이야기했는데 MBN 취재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우며 민주당 등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 당의 지도부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개헌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의장실과 민주당 지도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 관계자는 사전에 얘기한 적이 없다며 갑자기 회견을 진행할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국회의장 기자회견 배경에 의아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 의장의 회견 직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는 지금 개헌할 시점이냐는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도 60일 정도면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개헌이란 중차대한 사안을 양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추진했겠냐고 반문하면서도 최근 민주당 등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거부 의사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당 간 합의한 만큼만 하면 된다며 개헌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조기 대선 국면 초기부터 개헌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오늘의 일정 살펴봅니다. 서울의 대표 벚꽃 축제인 2025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가 오늘부터 토요일인 오는 12일까지 여의소로 국회 뒤편 등에서 열립니다. 교통 통제는 축제 다음 날인 13일까지 이어지고 축제 기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은 제한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업계는 반도체 등의 실적 부진에 따라 1분기 영업이익은 5조 원 안팎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배구 여제 김연경이 현역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코트를 떠납니다. 김연경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오늘 여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 최종 5차전에서 정관장과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만 합니다. 이젠 대통령직을 상실한 데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와 관련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만큼 형사재판도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혁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공판 준비 기일이 2차례 열렸는데 앞으로 열릴 정식 공판은 출석이 의무라서 윤 전 대통령은 매번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심의됐는지 또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시도하면서 계엄을 상당 기간 유지하려 했는지를 두고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4회차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매주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관련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 건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돼야 하는데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보다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에 있어 더 까다로운 만큼 탄핵 심판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도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강제 구인 조치까지는 하지 않기로 하고 더는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의 유감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증인 출석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지난달 과태료까지 부과해가며 5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이에 불응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민감업자 재판 강제 절차 검토한다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어제 최종적으로 증인 출석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던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결국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신분이 현직 국회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의 이의 신청으로 과태료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감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2심 재판 결심 공판이 오는 6월 3일로 잡혔는데 공교롭게도 조기 대선 날짜와 같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위증교사 재판뿐만 아니라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건의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에 첫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은 6월 3일로 잡았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장동 민감업자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함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는 결심 공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 날짜와 겹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조항이 모든 재판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학설 대립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 보통 소추 이렇게 할 때는 기소만 얘기하는데 소송 수행 전반을 다 본다 그러면 재판을 정지시킬 거고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글자 그대로 기소만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총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 기록 수령을 미루며 심리 지연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만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사 온라인 카페 정치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일 공식 강의 카페에 카페 성격에 맞지 않는 정치 관련 글은 모두 삭제했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는데요. 다만 전 씨가 과거 글과 그를 지지하는 댓글은 다수 남겨놔서 전 씨가 언급한 정치적 발언은 자신이 아닌 회원들의 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4일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조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후원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SNS에서 사용하던 새 활동명 NJG를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새 SNS 계정 이름은 멤버들 이름의 이니셜을 딴 MHDHH인데요. 프로필 사진과 게시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2차 개명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독자 활동을 금지했고 NJG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스스로를 혁명가로 지칭하며 어도어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의 제보에 따르면 충남 예산 상설시장 점주 모집에 지원한 여성은 해당 임원으로부터 2차 면접이란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권은 나에게 있다. 지금 남자친구 없으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 등의 막말을 들었다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누리꾼들은 1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는데요. 이에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어제 해당 직원을 즉각 업무 배제했고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달리는 차에 줄이 묶인 채로 끌려가는 영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끌려간 이 대형견은 결국 죽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운전자는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황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대형견 한 마리가 축 늘어진 상태로 차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트렁크 문은 열려 있고 밧줄은 차에 단단히 고정돼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시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차에 대형견을 매단 채 운전했습니다. 클락션을 울리긴 했어요, 주변에서. 분명히 창문도 좀 내려가 있었고 뒷좌석에도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본인한테 하는 건지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차우차우 품종인 개는 무려 1시간 넘게 끌려갔고 결국 죽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는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합니다. 교배 목적으로 지인의 개를 트렁크에 싣고 가던 중이었는데 개가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트렁크 문은 개가 질식할까 봐 열어놨고 자신은 개가 나온 줄 몰라서 계속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대형견이라 할지라도 트렁크에 개를 실은 것 자체가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차에 매달고 가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사례에 대해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대 행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 등 관련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NS에 학대 의혹 사진을 올린 간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확보에 나섰고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다른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자체 조사에 이어 경찰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벌어진 학대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해당 간호사의 집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마쳤고 추가 학대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간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환 날짜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해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추가 사진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러야 될 것 같아서요. 경찰은 이번 SNS에 노출된 신생아 외에도 최소 5명이 더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사건 초반 개인의 일탈이라던 병원 측도 결국 지난 5일 사과 영상을 올리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의혹이 제기된 다른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대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해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10대들이었습니다. 삼촌의 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렸던 겁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순찰차가 따라붙자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하기도 합니다. 도주 승용차는 대전 도심에서 25분 동안 4km 넘게 난폭 운전을 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승용차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막혀 멈춰섭니다.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승용차는 렌터카였습니다. 반납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업체 측이 차량을 찾아 나서게 되면서 경찰의 추적도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운전자 맞냐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면서 따라갔던 거죠.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운전해보고 싶어서 차를 빌리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삼촌의 면허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이용해서 이제 차량 렌트 앱에 사진을 올리고 차량을 빌리게 된 건데 경찰은 운전자를 무면허와 난폭 운전 혐의로 나머지 동승자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불 관세로 응수한 중국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 추가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는 폭락하고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4일 발표한 34% 대미보복 관세를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50%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미 부과한 20% 관세에 9일부터 부과되는 34% 관세까지 더해 모두 10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는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동시에 중국처럼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뜻을 전한 셈입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90일간 관세 일시 중단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 유럽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은 전날에 비해 약 4.6% 떨어진 4,656.4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도 4.5% 폭락한 474.01포인트로 마감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3대 증시 지수도 관세 유예설이 돌자 올랐다가 가짜 뉴스라는 트럼프 해명에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상승하고 다우존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강행 방침에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새파랗게 질린 듯 이른바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했고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4%가량 빠지며 무력하게 2,400선을 내주더니 장중 5% 넘게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5% 넘게 급락할 때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8개월 만이자 올해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마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5.57%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5.25%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노출된 현대차나 기아 등 자동차주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항상 이제 언급이 되고 하는,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상징적인 어떤 관세 정책의 주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7.83%, 홍콩 항생 지수는 13% 넘게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관세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1,430원대까지 낮아졌던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460원 선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100조 원을 투입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하지만 관세 전쟁이 일파만파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 당분간 증시 반등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올해 신학기 등록금을 최대 5.49% 올렸습니다. 지난달 교육 물가도 2.9% 뛰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신축 등을 사들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3,000가구 규모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자 3,400여 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12개 손해보험사가 이들에게 환급한 할증 보험료는 모두 15억 7천만 원으로 환급액은 1년 전보다 28.7% 늘어났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보통 스포츠 경기에는 내 편과 상대편이 있죠. 이 경기장에서는 관중과 선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관중으로 가득 찬 프랑스의 한 럭비 경기장. 함성과 응원용 북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구조대원들이 에어매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세상에,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경기 전 공중에서 공연하던 고개사의 낙하산이 지붕 끝에 걸린 건데요. 몇 분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다고 하죠. 마침내 사다리차가 남성을 구조하자 관중석에선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에선 4월을 생명기증의 달로 지정해 장기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홍보한다는데요. 그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은 두 가족이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부부가 청진기로 한 소녀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두 사람의 딸 셀리나의 심장을 이식받은 수혜자 헤일리인데요. 셀리나는 2년 전 15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견과류가 들어있지 않다고 잘못 표시된 과자를 먹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었지만 장기 기증을 결정한 부모님 덕분에 셀리나는 5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란 선물을 줬네요. 마음 훈훈해지는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직선 거리는 450km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5년 만에 제주도에서 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강아지가 반갑게 달려가고 여성은 소중하게 강아지를 안습니다. 이들의 만남 무려 5년 만이라는데요. 지난 2020년 허리케인이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하며 반려견 킹스턴이 실종됐고 가족들은 다신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480km나 떨어진 지역에서 킹스턴이 발견됐는데요. 칩 검사를 해보니 5년 전 실종된 킹스턴이 확실했습니다. 킹스턴이 다시 만난 가족 품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리조트 화재, 당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내부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그야말로 총체적 안전부실이 빚은 참사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리조트 공사장 1층에서 작업자들이 자재를 나릅니다. 갑자기 배관 관리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10초 만에 내부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입니다. 복도에도 연기가 차 작업자들이 손전등을 켜고 대피합니다. 지하 1층까지 연기가 퍼지자 놀란 작업자들이 소화전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1층 승강기 앞에서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지상 1층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용접 불티가 배관 옆 구멍을 통해 지하 1층 천장과 연결된 배관 보온재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티를 막아줄 방화포는커녕 화재 감시자도 없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이 없었고 현장 책임자의 일부는 다른 장소에 가 있어 불티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었지만 소방시설도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6명이 구속됐고 공사 관계자 15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용 승인을 받은 리조트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었던 만큼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소방서와 군청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미국이 국내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입 차단 조치를 내렸죠. 태평염전 측은 일부 생산자의 문제일 뿐 이미 자정작용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금 생산자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신안 태평염전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진도에 드넓은 소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140만 평, 축구장 640개 면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염전입니다. 해마다 16,000톤의 소금을 생산하며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6%를 차지합니다. 소금밭이 크다 보니 태평염전은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임차인 20명에게 위탁을 맡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태평염전은 일부 임차인의 문제일 뿐 강제노동이나 인권 문제를 유발한 적이 없고 미국 당국의 사실 확인 조사를 별도로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는 법에 맞는 임금과 숙소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미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확인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건 없어서 그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쯤인 지난 3월 말 올해 첫 소금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 천일염 생산자들은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 소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만두고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보시오. 태평염전의 소금은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국내 식품회사를 통해 수출되기 때문에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천일염 생산자들은 자칫 불똥이 영세한 다른 염전까지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이동수단, 모빌리티 기술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UAM엔 수소연료가 적용돼 더 오래 날 수 있고 굴착기엔 센서가 달려 원하는 깊이만큼 알아서 땅을 팝니다. 이 모빌리티 혁신의 세계를 정예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얼핏 헬리콥터처럼 보이는 기체. 하늘에 나는 택시로 불리는 미래 교통수단.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위한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기체는 리튬 배터리를 주로 쓰지만 이 기체는 이착륙할 때는 배터리를, 비행 중엔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100km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장 시간, 비행 시간은 지금 38분에서 42분 정도로 기존의 배터리 기체보다도 한 30%, 40% 정도 업된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굴착기엔 운전자의 작업을 돕는 각종 카메라와 센서, 모니터가 달렸습니다. 이제 굴착기는 땅 깊이를 센서로 측정해 자동으로 땅을 파고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가지 못하게 경고합니다. 원격으로 굴착기의 기능도 수시로 개선할 수 있어 생산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제품에 탑재하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석이 아예 없는 자율주행 버스도 등장했습니다. 사람 대신 GPS 장치와 센서가 거리를 감지하고 AI 카메라가 분석해 주변 장애물을 파악합니다. 시속 40km로 주행하는 이 버스는 도심 내 관광뿐만 아니라 이동형 가게나 물류, 배송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빌리티 혁신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더욱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어제 경남 하동에서 또 산불이 발생해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99%로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헬기를 투입해 주부를 잡을 계획입니다. 거리마다 봄꽃 소식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현재 아침 공기는 쌀쌀한 만큼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40mm, 전남과 경남 지방에 5에서 20mm,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영남권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7도, 대전 12.9도, 창원 15.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전주 20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